그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봐봐.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집합이라는 단원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집합이라는 단원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집합이라는 단원에 있어가지고 이제 세밀하게 조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이 집합이라고 불리워지는 거 영문으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set이라고 불리워지는 얘가 어떠한 것이든 무엇이든 다 집합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집합이 되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집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다. 이게 조건이야. 이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것도 이 주관적 기준이 아니고 객관적 기준이 명확한 거 이것만 뭐가 되어지냐면 집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의 모임, 키가 큰 사람의 모임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게 집합이 되겠냐 그 말이야. 이건 절대 집합이 될 수가 없겠죠. 왜? 이게 키가 크다라고 했을 때 이 키가 크다라는 게 명확하게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사람마다 크다라는 느낌이 다르니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뭐 크다, 예쁘다, 뭐 이런 거, 아름답다 이런 것들은 집합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집합이 되려면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0부터 x가 1 사이에 들어있는 x는 자연수다라고 했을 때 얘는 집합이 되겠니 안 되겠니? 말해봐 한번 생각을 해봐. 집합이 될까 안 될까? 그죠? 0부터 1 사이에 자연수가 있어 없어? 없죠. 명확하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없다라는 형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쓰지 않는 집합. 이걸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고 이때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합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은 집합의 원소가 없더라도 정확하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조건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집합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집합을 이제 어떤 게 집합이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 집합을 표현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원소 나열법이죠. 원소 나열법. 그래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어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소 나열법이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조건 제시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소 나열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원소 나열법은 어떠한 특정한 집합 A 집합을 표현할 때는 중괄호를 열고 거기 안에 1, 2,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컴마를 찍어서 나타내게 되면 얘가 원소 나열법입니다. 이 원소라 하면 뭘 보고 원소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집합을 나열할 때 대문자 A는 이게 집합 교호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 안에다가 숫자 1, 숫자 2, 숫자 3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하나의 개개개 이걸 갖다 우리가 원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소를 쭉 나열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저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원소 나열법 1, 2, 3에 의해서 표현된 집합 A를 꼭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만 표현할 수 있냐?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 A는 X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그 X는 3 이하의 자연수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집합 A의 특징을 설명을 하면서 집합 A는 뭐로 이루어졌다? X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X는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쓰는 거. 이걸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그래서 조건 제시법은 반드시 이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X는, X바, X는 이렇게 출발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조건 제시법이 되는 거죠. 다음은 벤 다이어그램인데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됩니다. A라는 집합을 이렇게 원을 그리고 A라는 집합을 표현한 다음에 그것 안에다가 1, 2, 3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이게 벤 다이어그램의 표현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자, 되겠죠? 그래서 이 집합이라는 표현법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것의 조건이 뭐냐? 집합은 반드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한 상태에서만 우리가 집합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했을 때 집합의 표현법은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과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세 가지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집합 A라는 놈이 자, 1, 2, 3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전제를 띄웠을 때, 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안쪽에 들어있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원소라고 부른다고 했죠. 얘들은 원소입니다. 원소. 이 원소들인데 과연 이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는 뭐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얘기죠. 자,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접시 안에 1하고 2하고 3이라는 이러한 완두콩이 딱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우리가 이 접시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이걸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접시 위에 놓여 있는 개개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시면 되냐면 원소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 1, 2, 3의 완두콩을 내가 표현을 하고 싶다 또는 끄집어내고 싶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포크를 쓰게 되어지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1이라는 원소와 집합의 관계는 삼지창 같이 생긴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 어떻게 읽냐? 봐봐. 읽을 때 이렇게 생긴 글자는 이렇게 있으면 무슨 자가 됩니까? 속자가 되죠. 그래서 1은 A에 속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2는 A에 속한다. 3은 A에 속한다. 그러나 4는 A에 속하지 않는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쌤이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쌤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원소, 그러니까 원소와 그지? 원소와 그 다음에 집합의 관계는 속한다라는 걸 쓴다라는 거. 사실은 쌤이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정확한 설명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얘가 사실은 엘리멘트리 맞아 안 맞아? 이게 뭐야? 이게 원소란 뜻이잖아, 그지? 그때 영문 약자 이자를 이렇게 갖고 와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원래 표현법이지만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 기호 말고 하나를 더 배우게 되는데 그게 헷갈립니다. 그때 이걸 속한다라고 읽을 거고 얘를 포함한다라고 읽을 건데 요거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란 얘기야. 알겠지? 일단 집합과 원소의 관계는 뭐를 사용한다? 자, 포크를 사용한다. 이해하겠지? 그리고 읽을 때는 어떡하지? 속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잘 보시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잘 보시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되겠죠? 조건, 표현, 관계 됐습니까? 굉장히 쉬운 얘기니까 쉽게 우리가 얘기를 좀 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집합이라는 게 어렵진 않죠. 조건과 표현과 관계까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어려운 얘기는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재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교재상에서 나오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교재가 됐든 간에 처음에 우리한테 가리키고 싶은 건 뭐냐면 집합이다라는 뜻이 뭐냐. 그래서 집합은 어떤 조건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것들만 모인 거. 이게 집합이다. 원소란 뭐냐?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 그러면 원소는 어떻게 표현하냐? 속한다라는 걸 표현한다. 그래서 A는 집합 A에 속한다.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법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있지만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없다. 이때 크다라는 게 뭐니까 말 그대로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니까. 4의 양의 약수의 집합 1, 2, 4죠. 그래서 1은 A의 원소고 2는 A의 원소고 4도 A의 원소니까 속한다가 되지만 3은 A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속한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 이때 집합의 표현 방법은 원소 나열법이 있고 조건 제시법이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본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벤이라는 말은 이 그림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영국의 논리학자의 이름이며 다이어그램은 그림표를 뜻하는 영어이다. 그러니까 벤과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진 문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5보다 크고 13보다 작은 짝수의 집합 A라고 했을 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6, 8, 10, 12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 X바 X는 5보다 크고 13보다 작은 짝수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들도 또 이제 마저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집합은 1, 2, 3, 4 이렇게 해서 집합이 딱 닫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집합은 1, 2, 3, 점점점점에서 100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집합도 있을 거고 더 가는 집합도 있을 거란 얘기야. 이처럼 원소의 개수가 명확하게 몇 개인지 아는 집합, 이걸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명확하게 아는 집합을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없어 계속되니까 이런 집합을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너무나 쉬운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그럼 유한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넘버의 약자 n자를 쓰시고 집합 A를 소괄호로 담으시면 이게 바로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니까 4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게 집합에 있어서 원소가 유한계 딱 확정되어 있으면 유한집합, 무한이면 무한집합,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집합의 이제 좀 다른 느낌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 만약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집합들, 그래서 우리가 공집합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유한집합에 있어서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한번 확장해서 넘어가 볼 건데, 우리가 어떤 집합을 표현했을 때 집합의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죠? 이런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빌공자를 써서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헷갈리게도 공집합에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공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거를 갖다 쌤 이렇게 쓸 수 있죠. n 가로 열고 a의 집합은 빵개죠. 원소가 빵개니까. 또는 잘 보세요. n 가로 열고 이렇게 집어넣고 놔도 빵개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n 소괄호 열고 이렇게 집어넣어도 몇 개입니까? 0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괄호 안에 있는 얘가 집합을 의미하고 바깥에 있는 n자가 개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집합, 이 집합이죠. 이 집합. 공집합의 개수는 빵개.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 만약에 선생님이 n자를 쓰고, 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건 몇 개니? 이건 답이 몇 개야? 한 개죠, 한 개. 왜? 집합기호 안에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원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안 되니? 자, 그럼 이건 몇 개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몇 개일까? 이것도 몇 개? 한 개죠. 왜? 집합 기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얘가 원소란 말이야. 저기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느낌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내는 거, 이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집합의 전반부입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전반부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이 집합의 전반부에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잘 보세요.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선생님 그럼 이 부분집합은 뭔가요? 라는 느낌을 좀 얘기를 해볼게. 어떠한 집합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 집합이 1과 2와 3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정보 우리가 배웠으니까, 일단 1은 A에 속한다, 2도 A에 속한다, 3도 A에 속한다, 이거 알았죠? 다음 두 번째는 뭘 알았습니까? N 집합 A의 개수 몇 개라는 거? 3개라는 거. 여기까지도 알았습니다.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얘기할 거냐면, 그럼 잘 보세요. 지금부터 요 A라는 집합의 원소, 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뭐냐라고 하면, 원소는 뭡니까? 1하고 2하고 3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 그러니까 1만 들어간 집합, 2만 들어간 집합, 3만 들어간 집합, 또는 1과 2가 같이 들어간 집합, 1과 3이 같이 들어간 집합, 2와 3이 같이 들어간 집합, 그리고 1, 2, 3이 같이 들어간 집합,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간 집합.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거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집합 A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부분집합을 영문으로 쓰면 서브셋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의? 집합 A의 부분집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집중. 집합 A가 1, 2, 3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것의 부분집합은 그 원소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 또는 사용하지 않아서 만들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죠? 이때 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됐죠. 이 8개의 부분집합을 좀 더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뭐냐면 2의 항상 밑에는 2야. 원소가 3개니까 2의 3제곱 한 몇 개가 나옵니까? 8개.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를 지수로 올리시면 돼. 이해됩니까? 이때 봐보세요. 이때 1, 2, 3이라는 원래 있던 집합하고 똑같은 1, 2, 3을 제외한 1, 2, 3을 제외한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냐 안 되니? 되죠?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른다고? 진부분 집합. 다시 말하면 진짜 부분 집합 이런 얘기입니다. 왜? 자기 자신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은 건 부분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 하나만 빼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가 되고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3제곱에서 몇 개를 빼주면 된다는 거? 1개를 빼주면 됩니다. 그죠? 자, 이때 관계를 보세요. 이거 잘 봐라. 이거 봐. 아까 1은 A의 원소고 2는 A의 원소고 3은 A의 원소다라고 했을 때 엘리멘트리의 약자 2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죠. 읽을 땐 속한다 이렇게 있고. 그러면 선생님 이 부분집합 1이라는 이 부분집합하고 집합 A의 관계는 뭔가요? 라고 했을 때에는 포함된다라는 거를 쓴다는 거. 되겠습니까? 이 포함된다라는 건 이 C자가 뭐의 약자냐면 contain.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거의 약자야. 그래서 자 얘는 A에 포함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2도 A에 포함된다. 자 1, 2도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읽습니다. 공집합도 A에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원소와 집합의 관계는 속한다.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부분집합과 집합의 관계는 뭐다? 포함된다. 이렇게 읽는다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입니다. 잘 봐라. 어떠한 집합 1, 2, 3은 그죠? 집합 1, 2, 3, 4 안에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쓰는 거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집합 대 집합은 포함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1, 2, 3이 1, 2에 포함되지는 않겠지? 이렇게 써야 되겠죠. 포함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한 단계 더 나가 볼게.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보세요. A라는 집합이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1, 2, 3, 4, 5가 있다고 칩시다. 1, 2, 3, 4, 5. 자,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니까 몇 개입니까? 32개가 되어지죠. 자, 이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진부분집합의 개수? 그렇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에서 1개를 빼야 되니까 31개가 되어집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로 1과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1과 2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은 뭐냐? 써보면 1과 2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1, 2, 3, 1, 2, 4, 1, 2, 5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걸 다 어떻게 다 써보니? 다 쓸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하냐? 봐봐. 1과 2를 빼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야? 8개지. 그 1과 2를 빼고 만든 집합에다가 1, 2를 다 끼워 넣으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답을 내면 되냐면 봐봐. 1,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은 2의 전체가 5개지. 5개에서 꼭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2의 3제곱 8개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때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자 원소로 3, 5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집합. 아까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이제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집합. 얘도 똑같이 풉니다. 2의 5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 게 몇 개야? 2개. 그래서 2의 3제곱에서 8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여기에서 보세요.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냐면 1은 가지고 있고 3, 4는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집합. 이해되니? 그러면 뭐가 돼? 2의 5제곱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몇 개? 1개.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게 몇 개? 2개. 다 빼줍니다. 그래서 몇 개가 되겠습니까? 4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중반부가 끝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집합이란 단원이 굉장히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자 집합의 포함관계 나와가지고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원소와의 관계는 엘레멘트리니까 속한다. 집합에 대해서는 컨테인이니까 포함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좀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진부분집합은 자기와 같은 거 빼고 난 나머지 그게 진부분집합.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에서 마이너스 1. 특정한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2의 n마 k. 맞아 안 맞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2의 n마 k제곱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파트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합집합과 교집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집합의 연산이라고 불리워지는 단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자, 눈으로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A집합이 있습니다. A집합이 1하고 2하고 3이 있다고 칩시다. 자, B집합이 있습니다. B집합이 예를 들어서 1하고 2하고 4하고 5하고 6이 있다고 칩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체는 보통 U라고 씁니다. U가 1, 2, 3, 4, 5, 6, 7, 8까지 있다고 쳐봅시다.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전체 U 안에 집합 A가 있고 그 다음에 집합 B가 하나 더 있으며 A와 B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1하고 2이고 A만 가지고 있는 게 3이고 B만 가지고 있는 게 4, 5, 6이며 바깥에 있는 게 7, 8이다.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요렇게 세 개의 그림을 저 벤다의 그림에다가 집합을 한번 넣어봤는데 저게 이해되냐 그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때 봐봐. 이때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집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집합? 교집합. 그리고 이 교집합은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집합 A와 집합 B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읽을 때 A 교집합 B라고 읽으며 답은 중괄호를 연 다음에 A와 B의 공통으로 있는 원소 1과 2를 집어넣으면 이게 교집합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다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전체를 다 읽으면 저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합집합이라고 부릅니다. 합집합이라고 부르고 얘는 쓸 때 U자를 쓰게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A와 B의 합집합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A 안에 있는 1, 2, 3 B 안에 있는 1, 2, 4, 5, 6 중에 1, 2는 겹치니까 두 번 쓸 필요 없습니다. 4, 5, 6 이렇게 쓰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합집합이라고 부릅니다.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우리가 차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집합. A에서 B를 뺀 집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차집합인데 A라는 놈에서 B를 뺀다라는 얘기는 A 중에서 B도 가지고 있는 거 빼고 남은 나머지 그러니까 순수한 A죠. A에서 B를 뺀 나머지 여기가 A마 B 땅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부분이 되겠니? 요만큼이 무슨 부분이 되겠니? B마 A가 되죠. 순수한 B.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뺀다라는 건 A 집합 중에 B도 가지고 있는 걸 뺀 순수하게 A만 있는 거. 이걸 우리가 A마 B, 즉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됩니까? 차집합. 그 다음 여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집합 위에다가 C자를 이렇게 올린 거 이걸 읽을 때 A의 여집합이라고 읽습니다.
여집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A를 제외한 나머지 땅에 있는 걸 다 쓰는 겁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4, 5, 6, 7, 8. 이게 뭐라고요? A의 여집합이다. 아시겠습니까? 여집합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교집합, 공통으로 있는 집합, 합집합, 전부 다 A한테도 있고 B한테도 있는 전부 다. 단 중요한 건 겹치는 건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라는 거. 되겠죠? A마 B 집합, A에서 B를 빼고 난 순수한 A. 마찬가지죠? B마 A 집합이라고 돼 있다면 B에서 A를 뺀 순수한 B. 4, 5, 6이 되어지시겠죠? 됐습니까? 다음 여집합, A의 여집합, except A를 제외한 나머지. 아시겠습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 자, 듣고만 있어도 다 알 수 있는 문제니까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A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되셨죠? 이게 except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런 기본을 가지고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A마B라는 이 차집합 부분이 있죠. 얘는 자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A집합과 B집합의 땅 중에서 A마 B를 색칠해봐. 그러면 벤다그램에서 여기를 색칠하면 A마 B입니다. 그러면 저거하고 똑같은 표현 방법이 뭐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누가 됩니까? 여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벤다이어그램에 나타나면 똑같은 땅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차집합은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뀐다는 거.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B마 A는 뭘로 바뀌겠습니까?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해되겠니? 이건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차집합은 어떻게 바뀐다?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뀐다는 거. 알겠죠? 차집합은 뭘로 바뀐다? 교집합, 여집합.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에다가 이제 조금 더 응용을 좀 해보면 만약에 어떤 집합이 여집합인데 바깥에서 여집합을 때리면 뭐가 될까? A의 여집합의 여집합. A가 아닌 것의 아닌 것. 그러니까 여집합과 여집합이 만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죠? 자, 다시. 그러면 전체의 여집합은 뭘까? 전체의 여집합은 뭐겠어? 자, 공집합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다음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가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것의 여집합은 전체가 되고 전체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이해됩니까? 자, 지금 잘 듣고 있는지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 한번 집중해봐. 자, 집중했어? 자, 집중했으면 이거를 보고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내볼게. A-B의 여집합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뭐하고 똑같니? A-B의 여집합은 뭐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아? 말해봐. 그렇죠. A 교집합, 마이너스는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어? A 교집합 B가 되겠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쭉 해나가시면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좀 찾아 나가 보시면 되는데 그 느낌이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의 성질로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자,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쉽게 답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집합의 성질. 자, A가 지금 B 안에 들어가 있죠. 지금 보면 1번에 보면 자, A 안에 B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B가 있고 안쪽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그림이 지금 A가 B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느낌이 지금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나타냅니다. A가 B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 공통 부분이지. 공통 부분은 누가 되겠습니까? A이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당연한 거지. 그 다음도 봐봐. 그 다음도 이렇게 있는데 B가 A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A가 바깥에 있고 B가 안에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 부분 누가 되겠습니까? B가 되겠다. 이런 거는 애우는 게 아닙니다.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지 애우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 2번 봐봐.
A와 B의 교집합이 A가 됐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A와 B의 공통 부분이 A라는 거는 B가 바깥에 있고 A가 안에 있다. 이걸 지금 의미한다. 즉 A가 B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맞아 안 맞아? 이건 뭐 하는 거 아니라고? 애우는 거 아니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뭐 하시면 되겠다고? 쫓아가면 되겠다고. 아시겠죠? 자 보세요.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없다고요. 자 A와 A의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A와 B의 교집합 부분은 당연히 누구에 포함되겠니?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그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성질을 쫓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쌤이 이제 될 수 있으면 뭐에 대한 얘기? 자, 굉장히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쭉 한번 지금 훑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제 서로서라는 개념으로 한번 확장을 해볼 건데 이 서로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한테 조금 친숙하면서도 불편하죠. 서로서라는 거는 A와 B가 그림 그려져 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교집합이 없는 거,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거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공통인 원소가 없으므로 모든 집합과 뭐의 관계가 된다? 서로소의 관계가 되어진다. 아시겠니? 그죠? 그래서 서로소라는 건 다시 말합니다. 서로소라는 건 공통이 없는 관계,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때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부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집합과 차집합의 단원까지 연습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법칙,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합집합, 집합이 연산법칙 5번 챕터 있죠. 여기까지 오기 전에가 일단 연습이 좀 되셔야 돼. 아시겠니 무슨 말인지?